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앱. 네, 안녕하세요. 미래캐스터 황준원입니다. 자, 오늘은 국회에 발의가 되어가지고 화제가 되고 있는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게 미래 사회에 필요한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자,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법이 필요하다라고 늘 주장을 해온 사람이긴 합니다만 발의가 된 곳에 들어가 보게 되니까 와,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이 가득가득 하더라고요. 자, 발의된 내용을 좀 요약을 해보자면은 성년이 된 사람은 합의에 따라 생활 동반자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자. 생활 동반자 관계 효력은 가정법원에서 서면 신고하도록 하자. 자, 그럼 뭐가 생기냐면은 동거 및 부양 협조의 의무, 일상가사 대리권,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 책임, 친양자 입양 및 공동 입양 등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이들에게 부여하는 거고요. 또 혜택이 있습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출산휴가, 인적공제, 가정폭력 방지 등의 제도에서 혈연, 혼인에 의한 가족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이들에게도 부여하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구독자분들에게 여쭤봤어요. 이 법 찬성하시냐, 반대하시냐 여쭤봤더니 반대가 6, 찬성이 4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좀 질문을 잘못했어요. 가족의 범위를 확장한다라고 대뜸 말씀드리니까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이 생활동반자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해가 많아요. 자, 먼저 많은 분들이 아니 이게 왜 굳이 법으로 필요하지? 라고 의견을 주시는데요. 발의된 내용에 이 제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1인 가구, 한부모 가족, 입양 가족, 비혼동거 가족 등 가족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대비해보자는 거예요. 결혼에 대한 생각들 많이 줄어들고 있잖아요. 결혼은 더 이상 필수적인 기본 생활 단위가 아니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혼인 건수나 혼인율도 쭉쭉 떨어지고 있죠. 자, 반면에 뭐가 늘어나고 있냐면 혼인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피로 이어지지 않은 비친족 가구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동거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현재 49만 가구이고 2050년에는 70만 가구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1인 가구 수와 비교를 해보자면 위쪽이 1인 가구, 아래쪽이 비친족 가구거든요. 1인 가구가 제일 많고 미래에도 압도적으로 많을 것이라는 것에는 통계청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1인 가구가 늘어나도 문제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은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고독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비친족 가구, 그러니까 동거 가구로 같이 사는 편이 개인과 사회에 이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께 사는 사람들 지원해서 1인 가구를 좀 줄이는 노력도 분명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자, 또 다른 이유는 다양한 가족의 유형을 인정하자는 사회적인 인식 변화도 들고 있어요. 자, 이렇게 듀오에서 조사한 거 보면은 미혼 남녀가 답한 10년 후 혼인의 모습, 늘 1위는 결혼이 아니라 동거예요. 유럽처럼 우리도 늘어날 것이라는 거. 예전에는 동거가 상당히 쉬쉬하는 분위기였지만 많이 바뀌고 있죠. 김구라 씨도 결혼하시기 전에 이렇게 동거 중이라고 이야기하셨고, 연예인 커플이 이렇게 동거 일상을 TV에 내보내기도 하고요. 아니면 동거를 주제로 아예 리얼리티 쇼가 생겨날 정도로 많이 유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9년 여성가족부의 조사에 따르면은 성인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거 괜찮다 80%, 동거하는 거 괜찮다 67%, 결혼하고 자녀를 가지지 않는 거 64%,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갖는 거 50%, 동의 비율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동일한 조사에서 그래서 법령상 가족의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동거까지 확장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찬성이 절반을 넘어갔습니다. 자, 그러니까 몇 년에 걸쳐서 어디까지 인정하고 어떻게 지원해 줄지를 논의해보자라는 것이었는데 정권 바뀌고 여성가족부가 위태위태하다 보니까 이 논의가 싹 사라졌던 거예요. 근데 새롭게 관련된 법이 발의가 된 것이죠. 또 다른 제한 이유. 자, 전통적 가족의 형태가 아닐 경우에 다양한 제도에서 배제, 차별받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동거하면 되지 뭐하러 법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일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수술동의서예요. 아무리 가족이랑 연 끊고 아주 친밀한 사람과 오랫동안 가족처럼 같이 산다고 하더라도 내가 아프거나 응급상황에 수술을 받아야 될 때 같이 사는 사람이 동의서를 써주지 못합니다. 가족이랑 연을 끊고 있어도 가족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뭔가 조금 이상하다라는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앞으로 외동들도 많아지는데 보호자는 누가 될까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고쳐보자는 거예요.
자, 관련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가지고 생활 동반자 관계 당사자들이 법률로 보호받고 시민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자. 이들도 우리의 국민, 시민이니까요. 그래서 심화되고 있는 고독 문제, 돌봄 공백을 해결하고 국민들의 경제적, 정서적 안정망을 강화하자는 것이 이 제안의 이유입니다. 자, 끝부분 이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나라 1인 가구 비율 지금 33%, 앞으로 쭉쭉 늘어나게 될 거예요. 그 중에서도 70대, 80대 1인 가구 비율을 보시게 되면 앞으로 쭉쭉 늘어납니다. 아니, 혼자 사는 것보다도 느슨하고 가볍지만 누구라도 같이 살고 생활 동반자법으로 보호도 해주면 좋은 거 아닌가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이유 때문에 찬성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고독사도 방지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혼인관계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이 개인과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유 때문에 발의가 된 것이고 저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들이 거의 뭐 절반 이하로 조금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자, 가족의 형태가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보호해주자. 법적 테두리 안에서 존중받기를 원한다. 나중에 이제 혼자가 아니라 친구가 살게 되면은 그 수술 동의해주게 하면 좋지 않냐. 자, 결혼을 해야지만 동반자 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법 만들 거면 진지하게 하자. 그래서 이거를 애초부터 처음부터 논의하지 말자라고 반대할 게 아니라 진지하게 논의해서 우리가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또 알아봐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거. 가족이란 전통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너무 걱정하시는데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시는 것도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왕정이 해체되고 신분제도가 해체될 때도 그 당시만 하더라도 백성들이 그거 무너지면 끝날 줄 알고 지켜야 된다고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았을 텐데 말이죠. 가족이란 개념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유럽에서 생길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꼭 지켜야 되는지는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생활 동반자법이 프랑스의 팍스 제도, 시민연대 계약이라는 건데요. 이게 1999년에 시작됐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야, 이거 환영이다 한 게 아니라 난리가 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들고 나와가지고 막 연설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제도 시행 후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였는가? 그렇다고 하는 뉴스들을 찾기는 너무 힘들어요. 아직까지 못 찾았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의 제도가 확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을 보시면은 타락한 나라들인가요? 후진국인가요? 오히려 다양성, 인권 존중, 복지를 중요하게 하는 나라들에서 시행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이 이슬람권 같은 엄격한 나라가 되길 원하시나요? 자, 그래서 적어도 미리 시행한 나라들을 보게 되면은 문제가 발생했다기보단 오히려 해결되는 부분도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제일 걱정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동성혼 합법을 위한 법이 아니냐. 이걸 시작으로 이제 동성애자들 결혼 찬성까지 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원래 그 의도가 없기도 하긴 하지만 근데 사실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원래 이 나라들에서 이 시민결합제도를 시행한 이유는 뭐냐면은 동성애자들에게 결혼을 시켜줄 수는 없고 그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 밖에 있으니까 그들에게 최소한 차별을 하지 말고 어느 정도의 혜택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려를 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알고 보면은 동성애자 차별법들이었던 겁니다. 자, 근데 이 끝에 있는 나라들 보시게 되면은 이 제도가 시행이 되다가 끝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나라들에서는 이제 동성혼이 합법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 제도가 필요 없어져가지고 끝이 났다고 합니다. 자, 근데 신기한 건 이성 커플들이 결혼 대신에 이 제도를 훨씬 많이 이용하더라는 것이죠. 젊은 세대들이 이 제도의 장점을 많이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의한 내용 보시게 되면 이거 동성애 뭐 그런 얘기가 안 나와요. 그래서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겁먹으시는 건 아닌가. 자, 특히나 이 우리나라 동성혼이라는 것은 너무 갈등화되기가 쉬운 문제인데 동성 커플들이 생활 동반자법으로 보호를 받고 법적 테두리 안에 있으면 오히려 좋은 거 아닌가요? 결혼을 허용하는 것도 아닌데 생활 지원까지 막아야 하는가? 결혼을 반대하실 거면 그 동성혼 법을 반대하시면 될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 미래에 필요한 법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시는 게 악용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재산 분할로 악용될 수 있다. 동거하다가 한쪽에 빚이 있으면 그거 같이 갚아야 된다. 사망보험금 그쪽으로 간다.
유산 분배나 재성 상속에서 악용하려는 거 아니냐. 자, 근데 이건 분명히 오해인 점이 뭐냐면요. 프랑스의 팍스를 예로 들자면은 파트너들끼리 같이 살다가 한 명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유산이 바로 파트너한테 가는 게 아니라 자동으로 이제 친족들에게 갑니다. 그게 결혼 제도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만약에 파트너한테 유산 상속을 하고 싶으면은 공식적으로 유언장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오해이고요. 재산 분할의 경우에는 오히려 도움이 되죠. 이게 법적 테두리 밖에 있을 때는 이게 재산 분할권 신청하기도 쉽지 않았을 텐데 이게 원래 그렇습니다. 팍스 제도만 하더라도 결합 전의 재산들은 다 각자의 것이고요. 결합 후에 생긴 재산 거기에 대해서는 이제 법적으로 분쟁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도와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절차를 받게 도와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 틀린 거 있으면 한번 댓글로 또 추가 의견 부탁드리겠고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너무 쉽게 헤어지지 않는가. 자, 이런 댓글 의견을 주시기도 하는데 오히려 이게 사실 헤어짐이 쉽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이 선택하는 제도이고요. 헤어짐이 쉽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자,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나라 이혼율을 보시게 되면은 이혼율이 최근에 높아지진 않습니다. 오히려 떨어지는 중이고 그래서 결혼을 하면 헤어지는 사례가 생활 동반자보다는 줄겠죠. 근데 이게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결혼이라는 게 헤어짐도 어렵고 너무 거대한 결정이다 보니까 결혼 자체의 부담을 느끼셔가지고 결혼을 안 하고 같이 살고 싶은 사람들이 아예 같이 사는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게 아닌가 그런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젊은 세대, 미래 세대가 그런 부담을 진짜 원할까요? 이미 영원한 사랑에 대한 환상은 많이 깨졌을걸요? 옛날 가사만 하더라도 우린 영원히 함께 언제까지도 널 기다릴 거야 이런 가사가 늘 나오는데 지금 노래 가사 보세요. 그런 거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합과 헤어짐에 대한 부담으로 결혼을 꺼리는 것보다 가볍게 같이 살다 헤어지는 방식이 개인과 사회에 실보다 득이 많지 않겠냐는 거예요. 헤어지고 또 나중에 누군가와 같이 살고 헤어지고 또 내가 70, 80대더라도 누군가와 또 같이 살고 이게 오히려 시대의 상황에 맞지 않냐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우리의 관계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죠. 옛날의 관계는 청테이프 같은 관계였다면 지금은 포스트잇과 같은 관계다. 청테이프 같은 관계라는 것은 붙일 때 딱 달라붙고요. 뗄 때 아프고 재사용이 불가능하고 떼더라도 끈끈이가 남는 아주 끈끈한 관계. 그런데 포스트잇 관계라는 것은 접착력은 약하겠지만 여러 번 여기저기 붙였다 뗄 수 있고 떼더라도 흔적이 남지 않는 그야말로 쿨한 관계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포스트잇 관계를 원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자꾸 늘어나는 게 미래 흐름이라고 보고 있고 그와 관련된 자료들을 미래 채널에 많이 올려왔어요. 자, 그래서 끈끈하지만 안정적이지만 부담스러울 수 있는 혼인, 느슨하지만 가벼운 생활 동반자법, 어느 쪽이 미래 세대들에게 더욱더 환영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방법이 우리 사회에 더 이득이 될 것인가를 한번 논의해 볼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느슨하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것도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생활 동반자 관계가 되면은 가족은 아니기 때문에 장인어른, 장모님, 며느리, 사위 같은 개념은 아닙니다. 그냥 내 동거인의 부모님, 그리고 내 자녀의 동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도 우리는 완전히 하나의 가족이다가 아니라 나는 나, 너는 너, 너네 가족은 너네 가족, 이렇게 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오히려 이러한 결합관계를 사람들이 원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결혼할 것 아니면 같이 살지 마라는 문화인데 이게 미래의 한국 사회에 도움이 될까요? 1인 가구, 독거의 노인이 증가하는 이런 사회에 도움이 되겠냐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런 우려도 있으세요. 권리만 누리고 의무는 안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으신데 여기서 가족의 의무라는 게 뭘까? 좀 어려웠고요. 국가 존속 이야기 하시는 거 보니까 출산을 의미하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뒤에 드리도록 하고, 저는 권리만 누리고 의무를 안 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혜택은 누리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이려는 거 아니냐.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보여지거든요. 꼭 사람이 같이 살 때 주변에 우리가 같이 산다는 걸 공표하기 위해서 결혼식을 화려하게 해야 되고, 가족과 가족이 결합이 되기 때문에 가족의 일원으로서 이제 배우자의 그 가족 행사에 참여하고 행동해야 되고 이런 부담을 느껴야 되나?
이혼할 때도 변호사 선임하고 스트레스, 그런 것들을 굳이 우리가 겪어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히려 혜택은 누리고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가지고 사람들의 결합을 더욱더 쉽게 유도할 수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거 출산율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이건 아니죠. 오히려 유럽 국가들 보시게 되면은 혼인에 의한 출산보다 비혼 출산이 높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불가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50% 넘고요. 와, 아이슬란드는 뭐 거의 70% 가까이 돼요. OECD 가입국 중에서 비혼 출산율 가장 떨어지는 게 일본과 한국, 저출산으로 신음하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을 높이고 싶다면 결합 방식의 다양성을 고려해 보실 수도 있겠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의 문제는 쉽게 헤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둘 사이에 아이가 어떻게 되냐? 그럼 아이들만 불쌍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가장 큰 우려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거하다 보면 아무래도 애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런 방식으로 출산율을 높이고 싶지는 않아요. 자, 동거제도 시행 후에 아이가 생기면은 그러면은 저는 결혼을 하는 게 맞다고 보긴 합니다. 그리고 입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가족인 상태에서 입양을 하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좀 더 안정적으로 저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제일 중요한 건 결혼제도건 생활 동반자 제도이건 육아 지원을 확대하는 게 가장 기본이 되어야겠죠. 자, 그래서 미래 사회에 생활 동반자법이 필요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정리해 드리자면은 다양성의 시대잖아요. 다양성이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생활 공동체 단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찬성하고요. 다양한 형태의 생활 공동체에 어떤 지원을 해줄지 논의해 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고 시민이니까요. 그리고 친족보다 가까운 동거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느 정도의 권한을 부여할 필요도 있지 않냐. 논의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만 요구할 게 아니라 혼인보다 느슨한 연인 결합 옵션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는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래서 이렇게 같이 사는 사람들을 늘려서 1인 가구, 독거노인 증가에 따른 국가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찬성을 하고요. 자, 미래 사회의 흐름, 변화에 필요한 제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생활 동반자법이 통과될까? 저는 어렵다고 봐요. 왜냐면 우리나라 50대, 40대들이 제일 많고요. 앞으로도 제일 많을 거예요. 60년대, 70년대생이 2040년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머릿수가 많습니다. 자, 이분들에게 생활 동반자법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통과 가능성이 높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정치인들이라면 괜히 이런 발언했다가 표심 떨어지니까 아마 말도 잘 안 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정치인도 50대, 60대가 제일 많잖아요. 그래서 통과될 가능성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활 동반자법 이 발의한 사람들을 보시게 되면은 젊은 국회의원들이 많으세요. 용혜인 의원님이 대표 발의자가 되어 계시고 류호정 의원님도 계시고 장혜연 의원님도 계십니다. 자, 젊은 분들은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하려고 노력하시는 거고 기성세대들은 기존의 가치를 지키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기성세대의 가치관 유지 노력이 클수록 미래 사회의 변화는 쉽지는 않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생활 동반자법이라는 게 우리 미래 사회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더 커지셨나요?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커지셨나요? 제 반대되는 의견은 언제든지 환영입니다. 예의만 갖춰주시고 댓글로 많이 의견 작성해 주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공유할 수 있는 장이 될 것 같아요. 댓글 의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